안녕하세요. 생화학원, 이번 학기 생화학원을 담당한 한옥수입니다. 생화학원에서는 주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구조를 다루게 됩니다. 이래서 다루고 있는 구조에 관한 개념들은 생화기에서 나오는 메타볼리즘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설명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생체 분자들의 구조를 다루기에 앞서서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1장에서는 다루게 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생물체의 특성을 다루게 됩니다.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에 관한 것, 그리고 세포 내에 있는 분자들의 특성에 관한 화학적인 파운데이션, 그리고 생물체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의 개념에 관해서는 물리적인 기본 원칙들을 다루게 되고요. 생물체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인 리프로덕션, 생식에 의해서 자손에 이어지는 거죠. 유전적인 특성에 관해서 다루게 되고, 이것은 곧 생물체만이 지니고 있는 진화라고 하는 특성을 설명하는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개념들을 차례대로 한번 고찰을 해보게 되겠는데요. 생화학은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원리를 화학적인 베이스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고 있는 동물, 식물, 그리고 물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생물체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생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의 화학적 특성으로 설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생물체가 됐건 모두가 다 공통적인 화학적 백그라운드를 갖게 되므로 어떤 화학적인 백그라운드에 관한 룰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많은 생물체들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원칙과 원리를 알게 됩니다. 우선 생물체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 단위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세포의 구조에 있어서 진핵생물체와 그리고 원핵생물체 사이에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게 되죠. 핵이 존재한다는 것은 진핵생물체의 큰 특성이게 됩니다. 나중에 핵에 있는 유전자들은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이제 진핵생물체가 되겠고, 유전 물질들이 이제 세포 질내에 흩어져 있지만 어느 정도 모여서 있게 되죠. 모여서 이제 덩어리를 이루면서 흩어져 있게 되는데, 이것을 뉴클레오이드라고 부릅니다. 그 밖에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들인데, 이들은 한 세포를 다른 세포와 구분짓는 일종의 벽이기도 하고 또 물질의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 핵과 플라즈마 멤브레인 원형질막 사이에는 이제 세포 질이 존재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많은 종류의 다른 분자들이 존재하게 되죠. 세포 질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은 오가넬들, 마이토콘드리아 또는 클로로플라스트, 엔도플라스틱 레티큘럼, 골지 아파라투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해서 각기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이러한 생물체들이지만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기본적인 어떤 세포의 구조는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물체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세포 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야 되는데, 특정한 세포 내의 구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게 되죠. 에너지를 투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 같으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 에너지를 에너지 소스로 사용하는 포토트로프와, 그리고 다른 분자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케모트로프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됩니다. 포토트로프 가운데는 이산화탄소로부터 카본을 얻게 되는 오토트로프와, 그리고 유기물로부터 탄소를 얻게 되는 헤테로트로프로 나누게 되는데요. 카본 소스가 뭐냐에 따라 나누게 되는 셈이죠. 모든 키모트로프들은 전부 헤테로트로프입니다. 에너지를 취하기 위해서 다른 카본 소스를 먹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헤테로트로프는 유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등 생물체의 경우는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헤테로트로프를 둘로 나누어서 유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오가노트로프와, 그리고 무기물로부터는 리토트로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물체들은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얻느냐, 또는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유기물, 중요한 구성성분인 카본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를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되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포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화학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세포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포를 깨면은 그 안에 이제 사이토플라스미에 많은 그 오가넬들, 아까 얘기했던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내고, 그리고 각각의 오가넬들, 마이토콘드리아, 클로로플라스트, 이러한 오가넬들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더 잘게 잘라서 그 분자들의 특성 같은 것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화학적인 연구들은 인비트로 스터디가 되게 됩니다. 실험적인 방법에 따라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디퍼런셜 센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오가넬들을 분리를 한다거나, 또는 스크로스 데인시티 센트리피케이션에서 오가넬들을 세디멘테이션 코에피션트 등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원심 분리는 세포 내 오가넬들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험적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세포 구조들은 지금까지 살펴보면 아주 작은 단위로부터 커다란 하나의 온전한 세포를 이루게 되는데, 그 특성들은 보면 셀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집이, 그 안에 작은 방들로 이루어진 오가넬들이 있고, 그 방들 안에는 거대 분자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게 되고, 이들 거대 분자들은 아주 작은 분자들의 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다시피 작은 것으로부터 점점 큰 집을 짓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것들로부터 특정한 형태를 지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고, 엔트로피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엔트로피가 감소하면서 어떤 질서를 갖는다는 것은 곧 어떤 이들 분자들의 상호적인 구조나 또는 관계가 특정한 정보에 따라서 특정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그리고 정보가 생성된다 하는 것들은 일련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물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아미노산들과 같은 모노머로부터 멀티멀하고 매크로모레큘러라고 할 수 있는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리피드 경우엔 지방산들로부터 지질이 만들어지고, 탄수화물의 경우엔 단당류 모노사카라이드로부터 폴리사카라이드가 얻어지고, 각각의 뉴클레이크 애시드로부터 폴리누클레오타이드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것처럼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셀 안에 있는 어떤 크로모솜이나 또는 멤브레인에 있는 멤브레인 한 조각이라거나 또는 셀룰의 한 부분들을 다 자르고 보면은 크로모솜 같으면 DNA 더블 힐릭스, 그리고 더블 힐릭스는 다시 하나의 모노뉴클레오타이드들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고, 멤브레인도 따지고 보면 지방산, 그리고 그 지방산 사이에 박혀 있는 단백질들, 그리고 단백질은 다시 또 아미노산들 들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셀룰 역시 탄수화물이 주성분이 되게 되는데, 셀룰로스는 폴리사카라이드니까 이들 폴리사카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루코스로부터 출발하는 모노사카라이드들이 주요 구성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들 결국 세포들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은 이제 결국 어느 하나의 모노머 역할을 하는 분자들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들 분자들도 자세히 보면 분자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몇 개의 중요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벌크 엘리멘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 탄소, 질소, 산소, 인황, 그리고 몇 개의 할로진과 그리고 수소,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이저 컴포넌트들이 될 수가 있겠고, 철, 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적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주기율표에서 많은 원소가 있지만 실제 생물체들의 기능에는 이들 많은 원소들 가운데 일부분만이 관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분자들이 그 기능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을 수행하게 될까요? 이것은 그들 생체 분자들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기능기의 특성으로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펑셔널 그룹이라고 할까요? 어떤 한 분자의 특성은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기능기들, 펑셔널 그룹들로부터 결정이 되게 되는데, 여러 개의 펑셔널 그룹들이 분자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분자는 다양한 기능들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엔 지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펑셔널 그룹들이 예가 들어 있습니다. 메틸, 에틸, 페닐, 카보닐 등등등 유기학에서 얘기하는 많은 종류의 펑셔널 그룹들이 예를 들 수가 있고, 이들 펑셔널 그룹들이 대부분 생체 분자에서도 그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생체 분자들은 간단한 작은 분자들을 여러 개 연결해서 커다란 분자를 만들므로써 다양하고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 분자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펑셔널 그룹들이 섞여서 여러 가지 종류의 펑셔널 그룹들이 존재해서 특정한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세틸코에의 분자의 경우고요. 보시다시피 포스페이트 안하이드라이드, 포스펙 안하이드라이드, 아마이드, 사이오에스터, 이미다졸 또는 아민 등 다양한 종류의 펑셔널 그룹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생체 분자들은 당연히 입체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 모레큘러 구조가 3차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 모레큘들이 이루어진 거대 분자 역시 어떤 3차원적인 구조를 갖게 되고, 이런 3차원적인 구조는 생물체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기질 분자들이 커다란 단백질 분자의 특정한 구멍으로 들어가서 기질과 작은 분자들과 커다란 단백질 분자가 컴플렉스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테레오스페시피티는 화학에서 매우 중요한 성질인데요.
분자의 이성질체적인 분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성질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입체적인 특성 때문에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다른 분자들은 다른 물리적 성질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카본 분자이지만 R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카본과 S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카본은 우리 코어에 있는 감각세포와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내서 R폼의 카본은 스페어민트 향을 내지만 S폼의 카본은 캐르웨이의 향을 내는 전혀 다른 향을 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자의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기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누트라 스위트인데 단맛을 낼 수 있지만 요즘 발암물질로 알려져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죠. 똑같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카보네스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만 다른데 다른 아이소머는 쓴맛을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셀룰러 파운데이션과 그리고 케미컬 파운데이션을 알아봤죠. 세 번째로 이제 에너지에 관한 개념인데, 생물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들 에너지에 관한 법칙은 물리학 법칙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물리학에서 이처럼 돌을 위로 올릴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돌을 밑으로 내릴 때는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개가 따로따로 있으면 돌을 올릴 때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내릴 때 저절로 내리면서 생기는 그 에너지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일으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서로 연결을 해서 내리는 돌이 올리는 돌보다 더 무거우면, 그러면 무거운 것이 내려오면서 가벼운 것이 올라갈 수 있게 되죠. 두 개를 서로 연결하면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돌이 무거워서 못 올라갔지만 무거운 것을 반대편에 연결하면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이 이제 생화학 반응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하는 어느 하나의 반응, 리액션 1과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리액션 2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리액션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리액션 1의 생성물이 리액션 2의 반응물로 사용된다거나 해서 1과 2가 서로 연결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리액션 1과 2가 연결된 리액션 3라는 반응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발열 반응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물리적인 원칙에, 물리적인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잘 일어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성화학 반응의 커플링은 대사 과정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생물체가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서 삶을 유지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얻는 기본적인 소스는 환경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얻어내는 분자들을, 많은 분자들을 섭취하고, 그리고 분자들을 분해하면서, 분자들을 분해한다는 건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된다는, 엔트로피가 증가시킨다는 거죠. 분해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각종 화학 반응들을 시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화학 반응들은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중간에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치게 되고,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치기 위해서 이제 반응의 속도가 존재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에너지들은 이들 반응 속도를 줄이는데, 에너지를 낮춰서 속도를 줄이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두 개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에나볼리즘은 일반적으로 합성하는 반응이면서 에너지가 요구되는 반응이고, 캐타볼리즘은 분해되는 반응이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생물체의 특성들이 그대로 후손에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물체의 특성을
정의하는 어떠한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 인포메이션들이 그대로 후세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생물체의 특성에 관한 정보들이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해져 있는 것이 유전자 시퀀스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특성에 관한 정보들은 유전자의 저장이 되게 되고 이들 유전자의 시퀀스가 후손에 그대로 전달된다면 유전적인 전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동일한 후손들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리프로덕션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인포메이션은 단백질의 시퀀스 또는 어떤 생물체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 시퀀스들이 전부 DNA의 리니어 시퀀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단백질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 단백질들로 이루어진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들 각각 폴리펩타이드에 대한 각각 유전자들이 있을 때 유전자들부터 얻어진 폴리펩타이드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어도 이들이 서로 합해지면은 임으로 이들의 구조가 임으로 합해져서 임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들이 서로 상호 인터랙션 하는 것까지도 원래 유전자 시퀀스에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모였을 때 특정한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체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보면 아마 지구가 45억 년쯤 전에 아마 지구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뒤에 이제 물과 그리고 대륙들이 생기고 아마 최초에는 지구 주위에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현기성 생물체들이 아마 처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현기성 생물체들의 대표적인 예가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에너로빅 메탄오진들이 생겼을 거고 이후에 지구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제 이산화황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바닷속에 설퍼가 많이 있게 되니까 설퍼를 이용하는 에너로빅 박테리아 그리고 설퍼를 이용하는 에너로빅 박테리아들이 생기면서 이제 지구 주위에 CO2가 줄어들고 CO2로부터 이제 CO2로부터 이제 지구 주위에 CO2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CO2들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내는 광합성 박테리아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O2 양이 점점 증가하고 O2 양이 증가해 가면서 이제 에어로빅 생물체들이 생기게 되고 에어로빅 박테리아들이 아마 처음에 생겼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심바이오시스에 의해서 유캐리오트가 생기고 멀티셀룰러 오가니즘들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생물체들이 생기면서 맨 처음에 어떤 생물체들의 근원은 어떤 분자로부터 시작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처음에 생겼던 분자들은 아마 RNA 분자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긴 분자들은 단백질이 아니고 단백질은 어떤 아미노산이 아니고 RNA 분자들 뉴클레오타이드인데 RNA 뉴클레오타이드로부터 분자들이 처음에 생물체의 근원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랜드만 RNA로부터 단백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캐탈리틱 RNA가 생기고 나중에 이들 RNA가 이제 유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DNA와 그리고 실질적인 세포내에서 기능을 발행할 수 있는 펩타이드들로 진화가 되고 이들이 후에 이제 유전적인 역할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이 완전하게 구분이 되면서 생물체가 진화를 해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화 과정에서 보면 훨씬 더 구조가 복잡한 유캐리오트들은 프로캐리오트 이볼루션에 의해서 생기게 됐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진화 과정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레플리케이션과 그리고 뮤테이션의 상호 관계입니다. 레플리케이션은 종족을 보존하려는
정보를 변화시키지 않고 전달하는 특성이고, 뮤테이션은 기존에 있던 유전자 시퀀스를 변형시키려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경향은 어쩌면 서로 반대의 경향인데, 레플리케이션은 리프로듀서빌리티를 유지시키려고 하고, 뮤테이션은 이보루션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물체가 살아간다는 것은 리프로듀서빌리티와 그리고 이보루션이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새로운 생물체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자손들을 번성시키기도 하는 두 가지 현상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생물체가 그 삶을 이루어가게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생물체들에 대한 유전자들의 시퀀스들이 많이 알려져 있게 되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지노미 시퀀스된 오가니즘들입니다. 여기 보면 헬리코박터 파이럴리도 있고, 이콜라이도 있고, 바실러스도 있고, 사카로마이세스, 그리고 사람 역시 유전자의 시퀀스들이 전부 알려지게 된 생물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1장에서의 생화학에 관한 세포적인 차원에서, 화학적인 차원에서,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진화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